안녕하세요. 저의 사연이 뽑힐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사연 한번 보내보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대표로 사연을 써봅니다. 제 주변 분들의 선한 마음이 멀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봅니다.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하나 두고 있고요. 평범하게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20대 후반의 소개팅으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던 회사의 선배가 전 직장 아는 후배가 있는데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억지로 만남을 주선해서 하게 된 소개팅이었습니다. 안 나오면 어쩔 뻔했나 싶을 만큼 아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선배의 말대로 저랑 대화하는 것도 취향도 심지어는 식성까지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아내랑 소개팅하고 바로 다음날 선배한테 고맙다고 참치회를 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회는 주선해준 선배가 봤고요. 아주 짓궂게 팔굽혀펴기 시키고 사랑한다고 큰소리로 외치고 아직도 결혼식 날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저희의 첫 신혼집은 평범한 빌라였습니다. 제가 위에 누나가 하나 있거든요. 누나는 결혼을 일찍 해서 20대 중반에 시집을 갔고 제가 결혼할 때는 이미 조카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는 아무도 없었고요. 부모님께서 집안에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데 전세금이라도 해주시겠다며 힘든 저의 집 사정 뻔히 아는데 빌라 전세금을 주셨습니다. 저는 벌어놓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 맞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내처럼 저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할 줄 알았다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태우고 악착같이 아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다 써버린 걸.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20평대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첫 신혼집이라는 생각에 엄청 들떴습니다. 맛있는 요리도 같이 많이 해먹고 주말에는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영화도 보고 아내가 좋아하는 팝송도 들으면서 여유를 즐길 생각에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라는 게 참 남의 집에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부모님과 살 때에도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자가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잘 몰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전세를 사시면서 어떤 고충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세대주가 되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머리 아픈 일이더라고요. 주변에 얘기해보니까 유난히 저희 집주인이 좀 유별나긴 했습니다. 우선 집 이사하는 날부터 꺼림직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빌라가 한 층에 두 채씩 5층까지 있었거든요. 총 10세대가 살고 있었죠. 저희 집주인은 그중 두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층 집 두 채요. 원래는 그 빌라에 아들네와 한 집씩 해서 살고 있다가 아들이 그 주변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아들은 집을 새를 주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집주인과 저희 집과 마주보고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이전에 2번 다른 세대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 계약을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사하는 그날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는데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중개사님께서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면서요.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집주인은 되려 당당했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래요? 좀 늦게 왔다고 눈치 주는 건가? 어휴, 세입자 무서워서 어디 돈 받겠나? 느긋하게 들어온 집주인은 코웃음을 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꼭 참았습니다. 안 참으면 뭐 어쩌겠어요. 이미 계약금도 넣었고 이삿짐 센터에서 저희 본가로부터 짐을 옮기고 있었거든요. 잔금 치르는데도 집주인은 한참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이 진짜 살기 좋아. 이 동네에서 이 가격에 빌라 못 구하죠. 나니까 이런 가격에 내놓는 거야. 집 깨끗하겠어요. 이전 세입자는 어후, 무슨 개를 키운다고 아주. 개는 없죠? 있으면 지금 말해요. 우리 괜히 얼굴 붉히지 말자고. 돌려 말은 하지만 결론은 집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살다 나가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누가 자기 집 더럽히는 거 좋아하겠어요?
저와 아내도 그 정도 매너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희 집주인이 유난히 예민하고 까다롭고 야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방충망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개도요. 왜 이사 전에 집을 볼 때는 그걸 못 봤는지. 그때는 저도 아내도 집 보는 눈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거실에도 방에도 화장실에도 방충망이 없길래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어머 그게 왜 없어? 원래 없었나? 어머 난 모르겠네. 불편하겠어요. 어떡해요? 네? 이거 집주인분이 해주셔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머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사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솔직히 방충망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필요하면 달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요.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뭣도 모르니 따질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니까 방충망을 저희 돈으로 달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빌라가 주차 공간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주차도 아니어서 운 좋은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었죠. 10세대 중 총 6세대가 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차 공간은 4군데였습니다. 그럼 2대의 차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해놔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차 자리가 있어서 주차를 해놨을 뿐인데 아침 7시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차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와 계약했던 집주인 아줌마의 남편이었습니다. 진짜 욕을, 와, 진짜 무식한 사람이다 싶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주차 공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저희 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대놓기도 했고요. 고작 주차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걸요. 빌라에 사는 내내 정말 주차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소음도 엄청났습니다. 바로 앞집인데 집 구조상 저희 거실과 그 집 거실이 벽 하나 두고 마주보는 구조였거든요. 진짜 새벽까지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TV 소리를 어찌나 크게 트는지 제가 열이 많아서 거실에서 혼자 자는 것을 좋아하는데 심한 날은 밤새 2시간밖에 못 잘 만큼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 집을 벗어나서 이사가는 날까지 저희는 건들지도 않은 화장실 샤워호스가 이상하네. 현관 조명이 어두워졌네. 장판이 울었네 하더니 보증금까지 안 주고 버티다가 저희가 그만 좀 달라고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줬던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저희의 첫 신혼집의 기억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그 집에서 6년이나 살았네요. 예민한 집주인의 갑질을 제대로 당한 저희는 우리 집에 대한 로망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6년 살고 멀지 않은 곳에 2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출을 왕창 받아서 이사하긴 했지만 그 전에 너무 힘들었기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희의 예상대로 이사를 하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는 주택에서만 살아봐서 아파트에 살면 어떨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총 8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작은 아파트. 유행과는 거리가 먼 약간은 올드한 인테리어의 아파트였지만 그건 또 그거대로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돈이 된 화단이나 산책로, 아기자기한 놀이터 등이 저와 아내의 마음을 빼앗았죠. 저희 아파트는 한마디로 참 정겨운 아파트였습니다. 이 정겨운 아파트에서 쌓아갈 저와 아내,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태어난 저희 아들. 이렇게 세 사람의 추억이 기대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3분의 경비원분이 계셨습니다. 3분 다 근무를 하시는 날도 있었고 2분만 근무를 하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 동네 사는 아들 친구 엄마에게 들었는데 3분 다 근무하신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3분의 성격은 참 달랐습니다. 먼저 주로 정문에서 차량을 관리하시는 경비원분은 말수가 없고 무뚝뚝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문으로 오갈 때마다 경비원분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언제나 대답 대신 고개를 꾸벅 숙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소리가 어떠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경비원분은 경비실에 계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항상 아파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로를 걸으시고, 또 어떤 날은 놀이터에 앉아 계시고, 또 어떤 날은 정문에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홍길동처럼 움직이시지만 항상 고독을 즐기시는 것 같은 모습이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은 저희가 아파트 입주하는 날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경비원 분이셨습니다. 먼저 경비원분의 생김새에 깜짝 놀랐고 정감이 갔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랑 많이 닮으셨거든요. 진하고 굵은 눈썹에 흰 눈썹이 반절 이상인 것도 닮았고, 피부가 까무잡잡하신 것도 닮았고, 느릿한 팔자 걸음까지 닮은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뒷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아닌가 하고 착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닮은 경비원분은 성격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사람들을 잘 챙기시거든요. 친구분들, 지인분들, 저희 가족도 진짜 잘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지랖 좀 그만 부리고 다니라며 나무라셨지만 언젠가 어머니가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잘 챙기시는 모습에 반하셨다고요. 실은 제가 결혼하고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혈압이 좀 있으셨던 분인데 더운 여름날 밖에 좀 오래 계시다가 쓰러지시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혈압 말고는 다른 지병이 있으셨던 분도 아니고 건강하셨던 분이라 아버지의 죽음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더 그 경비원분에게 정이 갔나 봅니다. 항상 아버지가 그리웠는데 아버지와 비슷한 분을 만나게 되었으니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경비원분은 아버지처럼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정말 언제나 볼 때마다 입주민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입주민은 할머니일 때도 있고 젊은 남자일 때도 있고 아기 엄마일 때도 있고 초등학생일 때도 있었습니다. 경비원분은 언제나 정겹고 다정하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 경비원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아파트에 입주한 지 한 달쯤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퇴근이 좀 늦어져서 캄캄한 밤에 혼자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였나 11시였나 무튼 그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내에 가로등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니 음산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니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부스럭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게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비닐 소리도 들리고 캔이 찌그러지는 소리 같은 것도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인가 싶었습니다.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슬쩍 쓰레기장 안을 멀찍이서 들여다보니까 사람 실루엣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수상하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쓰레기를 뒤적거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청 떨렸습니다. 수상하거나 위험한 사람이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사람이면 큰일이니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서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쓰레기장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감추면서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수상한 남자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한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를 닮은 그 경비원분이더라고요. 경비원 유니폼도 안 입고 일상복을 입고 계셔서 처음에는 전혀 못 알아봤다가 목소리를 듣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원분은 머쓱하신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 건지 사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입주민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재활용을 할 때마다 옆에서 감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일 때마다 정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니까 시도 때도 없이 쓰레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퇴근 시간은 한참 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긴 하죠. 퇴근하고 집에서 쉬다가 잠깐 산책 겸 나왔는데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이것만 분리해두고 집에 가봐야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유, 아니요. 제가 할 일인데요. 됐어요. 괜찮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일하시는 시간도 아니시잖아요. 입주자로서 같이 도운다고 하죠. 저는 경비원분을 따라 분리수거를 도왔습니다. 금방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플라스틱 넣는 자리에 비닐이 들어있기도 했고, 작게 찢겨진 종이들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있었습니다. 비닐이 있어야 하는 곳에는 치킨뼈 같은 게 들어있기도 했고요. 종이 박스들 사이사이에도 안에 물이 버려지지 않은 얼음팩이나 비닐로 된 뽁뽁이 같은 게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화도 났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딱 그 꼴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몰라서 분리수거를 못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한 것이었습니다. 경비원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치우시는 걸 모르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알면서도 그러면 진짜 나쁜 거고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평소에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동대표 아주머니 만나서 얘기 좀 해볼게. 아내는 그날 곧장 동대표 아주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전했습니다. 동대표 아주머니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분리수거가 그렇게나 엉망인 것도, 경비원분들께서 그렇게까지 고생하시는 것도요. 동대표 아주머니는 그 주에 열리는 대표자 회의에서 이 내용을 문제 삼았고, 결국 그 다음 주 분리수거장에는 글씨가 적힌 여러 장의 종이가 붙여졌습니다. 잠깐, 분리수거 제대로 하셨습니까? 분리수거하는 당신의 마음 언제나 감사합니다. 분리수거, 양심, 환경을 위한 올바른 분리수거, 그리고 오래되어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바랜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글자들도 새로 싹 바뀌었고요. 그동안 잘 보지 않았던 오래되어 화질도 안 좋은 CCTV까지 새 걸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분리수거 관련된 일들이 간간히 문제로 언급되었었더라고요. 그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주민들이 좋아하는 경비원 아저씨가 몇몇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던 건지 그렇게 분리수거장이 개선된 이후로는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그때 그 경비원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고생하신 걸 동 대표님께 전해드렸다고요? 당연한 건데요, 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입주민분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편해졌어요. 이거 대단한 건 아니지만 드리고 싶어서. 경비원분은 제게 오렌지 주스를 내미셨습니다. 병에 든 작은 주스로 박스에 여러 개가 포장되어 있는 그 주스 아시죠? 그걸 한 박스를 제게 주셨습니다. 아니, 뭘 이런 걸 주세요. 제가 드려야죠. 아닙니다. 요 앞 마트에서 산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 정도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참. 그럼 잘 마시겠습니다. 저는 경비원분이 주신 주스를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주스에 담긴 마음이 대단하고 귀하게 여겨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경비원분이 입주민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값지고 감사히 여겨졌습니다. 더불어 경비원분께 더 정이 갔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파트에 큰일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그 경비원분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분리수거 일이 있고 한 두어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때 5살이었습니다. 이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내가 임신 후기 때 일을 그만두었거든요. 복직하려 했는데 아들이 어리기도 하고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영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조금 더 늘리게 되었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진짜 꼼꼼하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육아도 정말 잘 해냈습니다. 아이 데리고 도서관이나 박물관도 자주 다니고
집에서 둘이 차량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아내가 자기는 육아가 체질인 것 같다며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몇 시간만 아들과 놀아줘도 힘든데 아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들과 애착 형성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본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안 가고 가정보육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하면서 아들이 5살이 되어 아파트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유치원이 아파트 바로 길 건너에 있어서 그런가 아들의 친구들 중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끝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같은 유치원 친구들끼리 3355 모여서 놀고는 했죠.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아들은 유치원 하원을 하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큰 놀이터는 아니었는데 항상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형 누나들도 몇 있고 손주와 같이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셨고요. 아들도 그 틈에 섞여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같은 유치원 엄마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를 닮은 그 경비원 분께서 순찰을 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놀던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가 그때만 반짝 아이들이 많고 저녁 시간이 될 때쯤에는 모두 밥을 먹으러 집으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휑해지거든요. 초등학생 형 누나들은 집에 있던 엄마의 부름으로 들어가고 손주들과 나오셨던 어르신분들도 모두 댁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아들과 아들 친구들만이 남아서 놀이터를 뛰어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친구들도 너무 늦어 집에 가야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대요. 아내가 이제는 저녁을 먹어야 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아들은 계속해서 놀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때 한창 동물, 곤충 이런 거에 빠져 있었거든요. 놀이터에서 개미집을 찾는다고 나무 밑을 뒤지고 돌멩이를 들추고 했답니다. 아내는 하는 수 없이 아들과 함께 개미집을 찾아보았대요. 그러다가 손이 흙투성이가 되었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 놀자고 했답니다. 결국 아들도 수긍을 했고 그런 미끄럼틀 딱 5번만 더 타고 오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아내는 알겠다고 했고 놀이터 바로 뒤에 있는 쓰레기장에 있는 개수대에 가서 손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손을 씻고 놀이터로 돌아왔는데 그 짧은 사이에 아들이 없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이가 어디 숨었나 싶어서 미끄럼틀 안과 벤치 밑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아내는 아들을 찾으러 뛰쳐나갔답니다. 놀이터를 벗어나서 후문으로 이어진 길로 나왔는데 저 멀리 어떤 남자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보이더래요. 너무 놀라서 아내가 소리를 질렀답니다. 저기요! 당신 뭐야? 성하나! 성하나! 어디가? 아내의 외침에 남자는 갑자기 저희 아들을 안더니 뛰기 시작했답니다. 아내도 쫓아서 뛰었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 옆으로 누군가 쌩 지나서 앞질러 뛰어갔고 그 사람은 바로 그 경비원 분이셨대요. 경비원 분은 한 걸음에 정체 모를 남자가 저희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남자를 잡아서 밀어버렸답니다. 남자는 바닥으로 쭉 미끄러졌고 저희 아들을 놓쳤대요. 경비원 분은 재빨리 저희 아들을 아내 쪽으로 밀었고 넘어진 남자 위로 올라타서 꾹 누르고 있었답니다. 제 또래 정도의 건장한 남자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고 경비원분은 최대한 애를 쓰면서 남자를 잡아두었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입주민 남성 2분이 이를 발견하고 도와주었고 결국 그 남자는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내 연락받고 깜짝 놀라서 일하던 도중에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엄청 놀라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썩을 나쁜 놈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귀여워서 그랬답니다. 정신도 이상하고 술도 많이 먹었더군요. 다른 일도 아니고 아들 관련 일이니 참을 수가 없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는 그 일로 팔을 다치게 되셨습니다. 그 나쁜 놈을 잡아주셨을 때
순찰을 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후문에서 정문까지 쭉 한 바퀴를 도는데 수상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변호사에게 줄 CCTV를 받아서 보다가 알게 된 건데 경비원 분께서 정문에 도착하셨을 때 그 나쁜 놈이 후문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나쁜 놈은 주위를 한참 두리번 하다가 놀이터로 접근했고 마침 혼자 놀고 있던 저희 아들에게 저쪽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면서 꼬드긴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문에서 다시 후문 쪽으로 돌아오고 계셨던 경비원 분께서 놀이터 쪽으로 왔다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내 뒤를 따라가다가 제 아들이 납치되는 현장을 발견하고 바로 뛰신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뛸 수 있었는지 그건 경비원 분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와 아내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비원분은 나쁜 놈을 넘어뜨리다가 팔꿈치를 삐끗하셨습니다. 깁스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벼운 물건조차도 아예 못 들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경비원분께서는 별거 아니라고 여기시고 이를 숨기셨지만 입주민 분들이 이상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내와 저까지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경비원분을 모시고 정형외과로 향했고 경비원분께서 다 나을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구해주시다가 다쳤는데 마땅히 할 도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분은 괜찮다, 고맙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의롭고 마음 따뜻하신 분이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으로 계셔서 정말 행복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계속 경비원분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명절에는 명절 음식도 나누고 더운 날에는 수박도 나누면서 그렇게 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느새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아파트에서 살게 된 지도 몇 해가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급격하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내가 그때 마음고생, 몸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이 가까이 사시긴 했지만 병원은 꽤 거리가 있었거든요. 혼자도 아니고 아이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등원시키고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갔다가 점심밥 차려드리고 장모님 댁 청소랑 빨래 싹 하고 아이 하원하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하고 저도 도와준다고 도와줬지만 그맘때 승진을 하면서 야근이 잦아져서 많이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싫은 내색,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장모님 걱정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지났나 장모님께서 오랜 투병 끝에 아주 고통스럽게 더 이상 고통을 느끼기 싫다는 듯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은 잘 되었는데 합병증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 내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만 아프고 싶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요. 아내는 매일같이 울었고 밥도 잘 못 먹고 정신도 반쯤 나가 있었죠. 그렇게 장모님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거의 혼절한 사람처럼 정신이 나가 있었고 아들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 뵙는 먼 친척분들까지 눈물을 흘리시며 찾아와 주셨고 장모님의 오랜 친구분들, 먼저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지인분들, 그리고 아내의 지인, 저의 지인들이 감사하게도 장모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례는 아침부터 시작되었고 계속 안을 지키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밖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잠깐 바깥바람이나 쐬려고 나왔습니다. 한참 밖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간 이상하고 어색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또 있었는데 그 앞에는 화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너편 장례식장들도 화환이 가득한데 거기만 없으니까 이상하리만큼 어색했습니다. 비어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슬쩍 보니까 문 옆에 있는 화면에 장례를 치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신발장에도 신발이 하나도 없었고 조이금을 걷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을 보니 영정사진은 있었죠. 그리고 그 영정사진 앞에 상복을 입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장례식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장에 우뚝 멈춰선 저는 상복을 입은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영정사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은 그 경비원분이셨습니다. 제 부름에 놀란 경비원분이 충혈된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얼굴살이 쏙 빠져 계셨고 흰머리와 흰 눈썹도 더 많아지신 듯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제 질문이 이상했을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사람이 뭐라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경비원분은 익숙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입꼬리를 쓱 올리시고 눈이 반달이 되시는 항상 보는 웃음이었지만 그날은 그 웃음이 굉장히 슬퍼 보였습니다. 경비원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경비원분은 평생을 고생하셨던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 줄곧 어머니와 함께 사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셨고 결혼을 하셨지만 사고로 아이 둘을 잃으시고 아내분과도 이혼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때도 어머니와 같이 사셨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실 것이 걱정되어 언제나 함께이셨대요. 어느덧 8순을 넘긴 경비원분의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지병이 있으셨다기보다는 연세가 많으시니 허리도 무릎도 안 좋고 감기도 쉬이 낫지 않으셨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 숨을 쉬지 않으셨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건 경비원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계속 눈물을 훔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얘기를 듣는 내내 텅 비어있는 장례식장이 너무 마음에 걸려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분들이 많이 안 오셨나 봐요. 네, 이혼하고 사업도 잘 안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연을 끊고 살아서 부모 장례는 자식 지인으로 치운다고들 하던데 어머니께 큰 불효네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괜히 이런 일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오가면 미안하잖아요. 경비원분은 씁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보다 외로운 뒷모습을 하시고 다시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안 오는 것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고민하다가 저희 아파트 동대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께서 장례를 치르고 계시는데 혹시 알고 있냐 물어보니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온다고만 들었지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경비원분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표가 알겠다고 화환이라도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연락을 끊은 저는 이대로는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하는 단체 채팅방에 경비원분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채팅방은 원래 공지를 전달하는 용도로만 쓰였거든요. 동대표나 입주민 중 누군가가 전달 사항을 얘기하면 다들 대답은 안 했습니다. 읽었다는 것이 대답 대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경비원분의 이야기를 보내고서는 단체 채팅방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디냐는 채팅부터 화환 같이 하실 분 모집한다고도 하고 같이 갈 사람을 모으기도 했고 조의금 대신 전달 부탁한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희 아파트 입주민 모두 그 경비원분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고 저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보낸 뒤 오후부터 경비원분의 장례식장은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동대표들끼리 화환을 보내고 몰려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른 조문객들 응대를 도와주었습니다. 몇몇 동대표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오후 3, 4시가 되자 학교를 마친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도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교복을 갖춰 입고 정중히 조문을 하러 온 학생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구나 싶어 놀랍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예를 갖추고 장례식장에 오는 모습 또한 놀라웠습니다. 6시가 넘는 저녁 시간이 되자 퇴근을 한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급하게 양복을 빌려 입었는지 몇 사람은 양복 크기가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모두 아주 정중하게 진심을 다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많은 조문객을 상대한 경비원분은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찾아오는 조문객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고맙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상하리만큼 횡했던 장례식장 앞은 화환으로 가득 찼고, 유난히도 넓게 느껴졌던 신발장은 신발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경비원 분께서 제게 오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머니 가시는 길 많은 분들의 인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어디 제 덕인가요? 많은 분께 선한 마음 전해주신 경비원 아저씨 덕이죠. 고마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정을 전했을 뿐이고 마음은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나눈 거니까요. 경비원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며칠 뒤 다시 아파트에서 경비원분을 마주쳤을 때에는 평상시와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맡으신 업무를 너무나도 성실하게 해내시고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여느 때처럼 반달눈을 하시며 웃어주셨는데, 평소와 같은 웃음이지만 그 웃음이 더 깊고 더 애정이 넘친다는 것은 저와 경비원분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대표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경비원분께서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에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회에 전달을 했고, 그게 동대표의 귀에까지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동대표들끼리 모여서 경비원분을 찾아갔다더라고요. 경비원분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시다가 결국 인정을 하셨답니다. 우리 입주민들이 경비원분의 어머니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때 낸 조의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초등학교에 기부를 한 거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좋은 곳에 쓰고 싶으셨다면서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셨다는 것도 덧붙이셨답니다. 이에 감동받은 동대표들이 이번에 여름 되기 전에 여름 맞이해서 각 경비실에 서큘레이터 한 대씩 더 놔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지만 서큘레이터까지 생기니 경비원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셨다는 후문도 저한테 전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단순하게 저희 아버지와 외모, 체형, 성격이 많이 닮으셔서 관심이 갔습니다.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마음이 정말 깊으시고 너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믿음직스러운 분이셔서 제 첫집에 대한 기억이 덕분에 아주 좋게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픔을 같이 나누어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들 하잖아요.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원분은 그런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대표들은 경비원분을 찾아가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과 경비원분들, 청소원분들의 고충을 물어봅니다. 보통은 그렇게들 안 하죠.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애정하는 경비원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동대표들이 뜻을 합친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파트에 사는 어린 학생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경비원분을 찾아갑니다. 시험을 100점 맞았다거나 학교에서 좋은 선물을 받았다거나 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경비원분을 먼저 만나서 자랑을 합니다. 그럼 경비원분은 진심으로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시곤을 하죠. 가끔은 힘든 이야기들도 들어주십니다. 어디서도 터놓지 못하는 속마음을 경비원분께 털어놓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건 가정에 대한 이야기일 때도 있고
회사에 대한 이야기나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경비원분께서 꽤나 현명한 해결책을 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경비원분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고요. 저도 언젠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경비, 그 이상으로 우리와 가깝고 아는 것을 나누고 때려야 뗄 수 없는 저희 아파트의 경비원분입니다. 이런 경비원분이 계신다면 앞으로도 저희 아파트, 저희 집이 언제나 편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비롯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